야, 이현식, 너 그때 부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철강 회사 반장이었잖아. 연봉이 7천만 원이면 우리 중에 네가 제일 부자였지, 안 그래? 동창놈들의 시끌벅적한 목소리가 오늘따라 송곳처럼 가슴을 찌릅니다. 한때는 그랬죠. 대한민국 3대 철강 회사에서 31년을 버텼으니까요. 650도 용광로 열기에 안전모가 갈색으로 타들어가도 제 자존심만큼은 그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주머니 속에는 아내 약값 5만 원이 무거워 손을 넣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번듯한 직장 다니며 노후 준비 다 끝냈다고 자부했던 제 인생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뒤틀리기 시작한 걸까요? 에이, 오늘은 내가 낼게. 나 이번 달에 연금 350만 원 들어왔어. 그 말 한마디에 식당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는 평생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팬대 굴리다 매달 350만 원씩 꼬박꼬박 받는데, 누구는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온몸이 땀범벅이 되도록 일하고도 고작 100만 원 남짓한 국민연금이 전부입니다. 억울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내가 저 친구보다 게으르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돈을 함부로 썼습니까? 오히려 저는 남들 놀 때 특근하고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재형저축에 보험까지 넣으며 억척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70세가 넘은 지금 저는 친구들 앞에서 고개도 못 드는 신세가 된 걸까요? 여러분, 노후에 비참해지는 건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내가 세워둔 완벽한 계획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는 겁니다. 7천만 원이라는 고액 연봉의 달콤함에 속아 제가 놓치고 있었던 치명적인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 함정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더군요. 아저씨, 여기 일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인력사무소 소장의 냉정한 말에 31년 차 반장의 자존심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연금만 믿고 있다가 마주한 이 지옥 같은 현실,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닐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남은 인생마저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바로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정신없이 달려간 병원에서 제가 마주한 건 산소마 취기를 낀 채 미동도 없는 아내 진주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천만 원을 벌던 손으로 병원 복도에 폐박스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스를 뒤집어 쓰고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청하며 저는 스스로에게 수만 번을 물었습니다. 현식아, 너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여기 누워있니? 그 많던 돈은 다 어디 가고 왜 아내 병원비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니?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어느 성공한 노인의 무용담이 아닙니다. 90%의 사람들이 눈 감고 외면하는 노후의 추악하고도 진실한 민낯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가 그 지옥 같은 병원 바닥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아 다시 일어섰을까요? 아니면 31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노후 파산의 길로 들어섰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연금이 있으니 괜찮아. 나는 저축해둔 게 있어라고 안심하는 분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도 머지않아 저처럼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박스를 줍게 될지도 모릅니다. 단 한순간도 이탈하지 말고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30년 인생이 통째로 바뀔 수도 있는 진짜 이유를 지금 공개합니다. 제 고향 부산은 늘 짠내와 쇠냄새가 섞인 묘한 공기가 흐르던 곳이었습니다. 가난이 대물림되던 그 시절,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던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몸뚱이 하나 믿고 뛰는 것뿐이었죠. 29살이 되던 해, 저는 운 좋게 부산 신평공단에 있는 아주 큰 철강 회사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당시 그곳은 부산 사람들에게 꿈의 직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번듯한 남색 작업복을 입고 정문을 통과하던 그날의 설렘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사실 저는 어릴 적 공부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국민학교도 중퇴하다시피 했고 일찌감치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거든요. 글자도 겨우 깨우친 제가 그런 대기업에 들어갔으니 주변에서는 개천에서 용났다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입사 첫날 공장 안에서 울려 퍼지는 거대한 기계 소리와 묵직한 쇳물 냄새가
어찌나 든든하던지 몰라요. 현씨가 이젠 너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다며 스스로 어깨를 얼마나 두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설렘은 공장 깊숙한 곳 용광로 앞에 서는 순간 시커먼 죄로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펄펄 끓는 쇳물을 직접 조절하는 현장직이었습니다. 공장 안의 온도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제가 온종일 서 있어야 했던 용광로 바로 앞은 무려 650도에 달하는 지옥 같은 열기가 뿜어져 나왔죠. 처음 그 앞에 섰을 때 숨이 턱 막히면서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공포가 발끝부터 올라왔습니다. 출근해서 딱 1시간만 지나면 작업복은 이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축축하게 젖어버렸습니다. 면으로 된 속옷까지 소금기 섞인 땀으로 묵직해져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살갗에 쩍쩍 달라붙는 소리가 났죠. 가장 고통스러운 건 머리 위를 짓누르는 단단한 안전모였습니다. 원래는 깨끗한 하얀색이었던 안전모가 용광로의 지독한 열기에 눌어붙어 시간이 갈수록 누런 갈색으로 변해갔습니다. 나중에는 그 색깔이 제 훈장처럼 느껴지기도 하더군요. 동료들이 덥다고 손부채질을 할 때도 저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용광로 열기에 안전모가 누렇게 타들어가는 건 매일 보면서도 제 미래가 조금씩 타들어가고 있다는 건 왜 몰랐을까요? 사실 그때는 안전모 색깔이 변하는 만큼 제 통장 잔고도 불어날 거라 믿었기에 그저 뿌듯하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도 저는 단 한 번도 그 뜨거운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특근이나 야근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손을 번쩍 들었죠. 내가 뜨거울수록 내 아내 진주와 어린 아들의 식탁은 더 풍성해질 거라는 믿음 하나로 버틴 겁니다. 3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는 그 용광로 앞에서 제 청춘을 다 태웠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공장 문을 열었고 밤늦게 퇴근해 집에 돌아오면 온몸에 쇠냄새가 배어 아내가 코를 찡긋거리곤 했죠. 그래도 아내 진주가 제 거친 손을 꼭 잡으며 고생했어요. 우리 집 기둥이라고 말해주면 세상 모든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완벽한 남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회사가 커지고 노조가 생기면서 제 월급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쑥쑥 올랐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다른 철강 업체에 비해 대우가 안 좋아서 속상한 적도 많았지만 점차 임금이 인상되면서 나중에는 연봉이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20년 전 부산 바닥에서 연봉 7천만 원이면 정말 어디 가서 큰 소리 치며 살 정도의 고액 연봉이었죠. 저 같은 기술직 반장이 그 정도 벌었으니 제 어깨가 얼마나 올라갔겠습니까? 돈이 모이기 시작하니 앞날에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정도면 나중에 일 그만둬도 떵떵거리며 살겠지? 아내의 물음에 저는 아주 자신 있게 가슴을 폈습니다. 퇴직금도 억소리 나게 나올 테고 국민연금도 남들보다 많이 넣고 있으니 우리 노후는 탄탄대로라고 호언장담을 했죠. 그때 저는 보험이나 국가지원금 같은 복제제도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 든든한 대기업이 주는 월급과 연금만이 제 인생을 지켜줄 철옹성이라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 높은 연봉이 오히려 제 앞길을 가로막는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그 넉넉한 숫자에 취해서 저는 진짜 중요한 걸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인생에는 용광로 열기보다 더 뜨겁고 무서운 변수가 있다는 걸 배움이 짧았던 저는 그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던 제 오만이 훗날 어떤 대가로 돌아올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생각처럼 인생이 흘러가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큰 회사 다녔으니까, 나는 남들보다 많이 벌어뒀으니까 하고 안심하는 분 계신가요? 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성벽처럼 단단해 보였던 제 인생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퇴직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론 제 비극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질 거라고는 단 1%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일은 제가 그토록 믿었던 돈의 배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연봉 7천만 원을 받던 반장이 왜 은퇴 후에 고작 100만 원짜리 연금을 보며 손을 떨게 됐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당당했던 제가 아내 진주의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겁쟁이가 됐는지 말입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던 그 서막의 시작,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월급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사람 마음이 참 묘하더라고요. 처음 18만 원 받던 월급이 20만 원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50만 원으로 껑충 뛰어오르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용광로 열기에 살같이 벗겨지며 번 돈이었기에 그 돈은 제게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제 살점 같았습니다. 남들은 월급 올랐다고 새 차 사고 좋은 옷에 입을 때 저와 진주는 오히려 더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여보, 우리 18만 원으로도 살았는데 나머지 돈은 다 저축합시다. 제 말에 진주는 두말 없이 고개를 끄덕여줬죠. 그때 당시 유행하던 게 근로자 우대저축, 소위 재형저축이라는 거였습니다. 이자가 세다는 말에 혹해서 월급의 절반 이상을 뚝 떼어 거기다 쏟아부었습니다. 50만 원 월급 중에 30만 원을 저축하고 나면 남는 건 고작 20만 원이었죠. 그 돈으로 애 키우고 양가 부모님 챙기며 살려면 정말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그래도 은행 통장에 숫자가 늘어가는 걸 보면 용광로 화상 자국도 아프지 않은 것 같았죠. 하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통장에 쌓이는 숫자가 내 노후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 착각이었는지 말입니다. 가족을 위해 내 몸을 태우는 게 훈장인 줄 알았지. 그 훈장이 나중에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직장에서 반장 소리를 들으며 연봉이 7천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제 자만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 정도 벌고 이 정도 모았으면 내 노후는 이미 1등석이다. 아내 진주에게도 호기롭게 말했죠. 나중에 우리 세계 일주도 가고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줄 테니 걱정 말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얼마나 철없고 무지했는지 가슴이 저려옵니다. 현금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지만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하다는 걸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현씨가 요즘 주식이 대세라는데 너도 좀 해봐라. 친구들의 권유에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땀 흘려 번 돈은 정직하게 은행에 넣어야 한다는 고집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정직함이 나중에 제 발등을 찍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은행에 넣어둔 돈은 숫자로만 남았지 매달 제 입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밥이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 말고는 그 어떤 안전장치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보험? 그거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며 무시했고 개인연금 같은 건 은행 저축보다 못하다고 외면했습니다. 이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제가 바보였던 거죠. 와 여보, 이 돈이면 우리 아들 장가 보내고도 남겠어요. 만기된 저축 통장을 보며 기뻐하는 진주의 목소리에 저도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이 피어올랐습니다. 목돈이 생기니 여기저기 나갈 구멍부터 보이더라고요. 아들놈 장가 미천에 집 평수 늘리는 데 보태고 나니 그 많던 저축이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정작 저희 부부의 입으로 들어갈 진짜 자산은 하나도 남지 않은 채 말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은퇴를 1년 앞둔 어느 날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100만 원? 31년을 쳇바퀴 돌듯 일했는데 한 달 생활비도 안 되는 돈이 제 노후의 전부라니요. 순간 가슴속 용광로가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인지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한 한심함인지 모를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오더군요. 아내 진주는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퇴직하면 남해 내려가서 낚시나 하며 살자고 묻는데 저는 도저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저축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제 연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 더 비참한 건 내가 평생 지켜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너짐의 시작은 제가 은퇴하던 그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은퇴하고 연금이 나오기까지의 그 소름 끼치는 공백기.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제가 어떻게 버텨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직 남은 게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버린 진짜 위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저를 그토록 처절하게 만들었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절대 하지 않게 될 겁니다. 31년.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바쳤던 그 거대한 철문을 뒤로하고 나오는 길은 생각보다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마지막 퇴근길, 공장 동료들이 어깨를 두드려주며 반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지만 제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작별을 고하는 장례식의 조사처럼 들렸습니다. 650도 용광로의 굉음 속에서 31년을 살았는데 정문을 나서는 순간 마주한 건 소름 끼칠 정도의 정적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진짜 끝났어.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며 건넨 제 말에 아내 진주는 미리 준비한 꽃다발을 안겨주며 환하게 웃어주더군요. 수고했어요, 당신. 이제 용광로 앞 말고 나랑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좀 쉬어요. 진주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가슴 한구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제 손에 들린 건 31년의 훈장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도 쓸모없어진 낡은 안전모와 손때 묻은 장비들 뿐이었으니까요. 공장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이 반장이 아니라 그냥 나이 먹고 갈 곳 없는 노인네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은 은퇴한 반장님을 기억해주지 않더라고요. 그 정적이 주는 압박감은 용광로의 열기보다 훨씬 더 제 숨을 조여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몸은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반응했습니다. 31년 동안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그 지독한 기상 시간이었죠. 벌떡 일어나 작업복을 찾으려다가 아나. 이제 공장 안 가지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온몸에 힘이 스르르 빠져버렸습니다. 어두운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있으니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리더군요. 휴대폰을 켜서 통화 목록을 뒤져봐도 전부 공장 동료 아니면 거래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쉴 새 없이 울려대던 전화기가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했습니다. 현식 씨, 나이 들면 직함 떼는 게 제일 무서운 거야. 예전에 먼저 은퇴했던 선배가 술자리에서 했던 그 말이 그제야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월급 7천만 원 받던 대기업 반장의 위엄은 공장 정문 안쪽에 두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내 진주가 깨어날 때까지 거실 창밖의 어두운 부산 거리를 보며 제가 한 생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으로 내 존재를 증명해야 하나. 수입이 끊긴다는 공포보다 더 무서운 건 제가 사회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상실감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은퇴하면 낙원일 줄 알았는데 막상 도착한 곳은 끝도 없는 안개 속이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그 지독한 놈이 제 멱살을 잡고 놓아주질 않더라고요. 상실감에 젖어 있을 여유조차 인생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제 눈앞에 차가운 계산서를 들이밀었죠. 여보, 우리 퇴직금이랑 모아둔 거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진주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7천만 원 연봉이 사라진 자리는 생각보다 너무나 컸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던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경조사비, 그리고 이제는 나이 들어 여기저기 고장나는 몸을 고치기 위한 병원비까지.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폭포수 같은데 들어오는 돈은 단돈 1원도 없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건 연금 공백기였습니다. 저는 60세에 정년퇴직을 했지만 국민연금은 63세가 되어야 나온다는 겁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 수입이 전혀 없는 그 데드 크라이시스 기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모아둔 저축액은 아들놈 결혼 자금으로 뚝 떼어주고 나니 정말 얼마 남지 않았더군요. 겨우 100만 원? 국민연금 수령액 통지서를 다시 확인하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31년을 용광로 앞에서 땀 흘린 대가가 한 달에 겨우 100만 원 남짓이라니요. 아내와 둘이서 숨만 쉬고 살아도 부족할 그 돈을 보는데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제가 준비가 잘 된 시니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저는 벌거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제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거든요.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은퇴의 쓴맛을 보고 있는 제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시련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왜 그토록 절망했는지 이제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직 남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여러분은 이 지옥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야, 이현식, 너는 부산에서 제일 큰 철강회사 반장이었으니까 국민연금도 빵빵하게 나오겠지? 한 200만 원은 나오냐? 오랜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놈의 무심한 질문에 목구멍까지 차오른 술이 확 써지더라고요. 저는 그저 어색하게 허허 웃으며 소주만 들이켰습니다. 제 입으로 나 고작 100만 원 조금 넘게 받는다는 말이 차마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31년을 그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목숨 내놓고 일했는데 그 대가가 친구들이 술안주 삼아 던지는 농담보다 가볍다는 사실이 제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공무원 출신 친구놈이 슬그머니 지갑을 꺼내더니 카드를 내밀더군요. 에이, 오늘은 내가 살게. 나 이번 달부터 공무원 연금 350만 원 찍혔더라. 아내랑 둘이 쓰기엔 넘쳐서 손주놈 장난감 사주고도 남네. 그 말을 듣는 순간 횟집 안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단번에 사라지고 이명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350만 원. 제가 받는 돈의 3배가 넘는 금액이 그 친구에게는 매달 당연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650도 불길 속에서 화상을 입어가며 일했습니다. 옷이 땀에 절어 소금기가 허옇게 올라올 정도로 치열하게 살았는데 에어컨 밑에서 팬대 굴리던 친구와 제 노후의 가치가 이렇게나 다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현식아, 넌 연봉 7천만 원이나 받았다면서 다 어디다 썼냐? 라는 친구의 농담 섞인 핀잔에 가슴속 용광로가 다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당당한 척했지만 제 손에 쥐어진 건 고작 100만 원 남짓한 연금과 여기저기 쑤시는 골병뿐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내 진주가 식탁 등의 의지에 고지서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군요. 여보, 이번 달 전기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우리 진짜 아껴 썼는데. 진주의 힘없는 목소리에 저는 차마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350만 원 받는 친구는 손주 장난감을 고민하는데 제 아내는 고작 몇만 원짜리 전기세 고지서 앞에서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진주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잘 준비했어야 했는데. 제 사과에 진주는 오히려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그 뜨거운 데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소리를 해요. 100만 원이라도 나오는 게 어디예요? 우리 조금 더 아끼면 돼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끼면 된다는 그 말이 제 가슴을 더 후벼 팠습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 여기서 공과금 내고 관리비 내고 이제는 매일 먹어야 하는 혈압약값까지 빼고 나면 우리 부부 손에 남는 건 하루 10,000원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면 노후는 국가가 그리고 회사가 책임져 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7천만 원 연봉을 받던 시절의 씀씀이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대형마트의 마감 세일 시간에 맞춰 달려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정말 31년 외길 인생의 결말인 건가 싶어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노후가 비참해지는 건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남들과 비교되는 그 비참함,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없다는 그 무력감이 진짜 칼날이었습니다. 현식 씨, 나이 들면 직함 떼는 게 제일 무서운 거야. 예전 선배의 말이 다시금 귓가를 때렸습니다. 350만 원 받는 친구가 당당하게 지갑을 열 때 저는 신발끈을 고쳐 매는 척하며 시선을 피해야 했습니다. 한때는 제가 그들을 챙기고 베풀던 위치였는데 연금 액수 하나에 인생의 등급이 매겨지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파트 단지 입구에 낡은 승합차 한 대가 서더니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어르신들이 서너 분 올라타시더군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인근 건설 현장이나 청소 용역으로 가는 차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100만 원 연금에 내 남은 30년 인생을 저당 잡힐 수는 없어. 31년 용광로 반장의 자존심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자존심이 저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죠. 아내 진주에게 고기 한 근 마음 편히 사줄 수 없는 이 비참한 현실을 반드시 깨부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욕만으론 해결되지 않는 게 세상 일이더라고요. 70세 넘은 노인네를 받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반장님, 옛날에나 반장이지 지금은 그냥 할아버지예요. 인력사무소장의 그 차가운 한마디에 저는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제 인생은 정말 100만 원짜리 인생으로 끝나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그 나이에 뭘 배우냐고 비웃을 때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인생은 제게 더 가혹한 시험들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서려고 발버둥 칠 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진짜 위기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를 그토록 처절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소름 끼치는 반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공무원 친구의 350만 원 연금 소리에 밤잠을 설친 지 일주일째 저는 결심했습니다. 31년 용광로 반장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기로 했죠. 여보, 나 복지관 가서 컴퓨터 좀 배워보려고. 뭐라도 찾아봐야지. 제 말에 진주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지관에 가니 저 같은 처지의 노인네들이 가득하더군요. 독수리 탑업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치는데 쇳물 조절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을 매달린 끝에 구인 사이트를 뒤지는 법을 배웠고 마침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라는 것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현식 씨, 그 나이에 자격증 따서 뭐하게? 주변 친구들은 비웃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자격증을 손에 쥔 날, 저는 진주와 함께 시장에서 떡볶이를 사 먹으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이제 100만 원 연금에 더해 내 손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 저는 그때 몸소 체험했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나니 길이 보일 줄 알았는데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자 요양보호사는 불러주는 곳이 아예 없더라고요. 아저씨, 우리는 여자분만 써요. 센터장의 차가운 말에 실망하던 찰나 컴퓨터로 조회해보니 매일 현금을 준다는 건설 현장 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작업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인력사무소 소장이 제 등을 툭 치며 말하더군요. 이 반장님, 아직 근력 살아있네. 오늘 저기 명지 현장 가서 벽돌 좀 날라줘요. 원래 일당은 10만 원인데 사무소 수수료 2만 원 떼고 제 손에 8만 원이 쥐어졌습니다. 용광로 앞 650도 열기에 비하면 건설 현장 뙤약 볕은 애들 장난이었습니다. 벽돌을 나르며 숨이 턱턱 막혀도 제 주머니에 들어올 8만 원을 생각하니 힘든 줄도 모르겠더군요. 31년 경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현장 소장도 저를 기특하게 봤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동료가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이나 시니어 복지 혜택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알려주더라고요. 그날 밤 제 손에 쥐어진 빳빳한 만원짜리 8장이 연봉 7천만 원 받던 시절보다 훨씬 더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퇴근길에 시장에 들렀습니다. 연금 100만 원만 있을 때는 고기 코너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지나쳤는데 오늘은 당당하게 소고기 한 근을 끊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집사람이 기력이 없어서 좋은 놈으로 주세요. 제 말에 정육점 주인이 덤까지 얹어주더군요. 현관문을 열자 진주가 깜짝 놀라며 뛰어나왔습니다. 어머, 당신 이거 웬 고기예요? 오늘 고생 많이 했을 텐데. 진주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8만 원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 우리 이제 연금에 내 일당까지 더하면
예전처럼은 아니어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소고기를 구워 먹으며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부족한 연금은 내 일당으로 메우고 조금 더 모아서 아들놈 손주 태어나면 유모차라도 좋은 거 사주자며 웃음꽃을 피웠죠. 정말 다 된 줄 알았습니다. 이 작은 평화가 영원히 우리 부부를 지켜줄 성벽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인생은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제가 누렸던 이 행복은 폭풍우가 치기 전에 고요함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제 인생의 근간을 뒤흔들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돈 8만 원 벌었다고 안도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이 뿌리째 뽑히기 직전,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결코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8만 원의 일당을 손에 쥐고 소고기를 사가며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다고 웃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데는 채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명지동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있었죠. 31년 용광로 생활로 다져진 몸이라지만 70 넘은 나이에 땡볕 아래서 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주머니에 들어올 현금 생각에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띠며 땀을 닦던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먼지 묻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발신인은 앞집 사모님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전화할 일이 없는 분위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여보세요? 사모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제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다급한 비명이었습니다. 이 반장님, 지금 빨리 아미동 부산대병원 응급실로 가보세요. 진주씨가 거실에서 쓰러졌어요. 순간 귀에서 B- 하는 이명이 들리며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갑이 흙바닥으로 툭 떨어졌지만 주울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사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진주가 왜요? 아침까지만 해도 나 배웅해줬는데. 하지만 사모님은 이미 구급차 소리에 묻혀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앞뒤 가릴 것 없이 현장 소장에게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소장님, 우리 집사람이 쓰러졌답니다. 저 가봐야 합니다. 일당 8만 원?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인 진주가 죽어간다는데 그깟 종이 조각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작업복에 흙먼지가 잔뜩 묻은 채로 택시를 잡아타고 아미동으로 달렸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제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 멀리 침대 위에 하얀 시트를 덮고 누워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제 아내 진주였습니다. 산소 맞추기를 끼고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는 아내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진주야, 나왔어. 정신 좀 차려봐. 소리쳐 불러도 아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되시죠? 급성 뇌경색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바로 집중치료실로 옮겨야 합니다. 뇌경색. TV에서나 보던 그 무서운 병이 우리 진주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집사람 살려만 주세요. 제가 뭐든 다 하겠습니다. 제 간청에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덧붙였습니다. 살려야죠. 그런데 보호자분, 검사비랑 집중치료실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당장 수술 여부도 결정해야 하고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원무과에 가서 중간 정산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응급처치와 각종 검사비만으로 이미 수백만 원이 찍혀 있더군요. 하루 8만 원 벌어서 소고기 사 먹으며 행복해하던 제 모습이 떠올라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 그건 병원비 하루치에도 못 미치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아들 결혼 자금으로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제 손은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31년 용광로 반장의 자존심은 차가운 병원 타일 바닥 아래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밤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화려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데 제 인생만 정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이제 막 가정을 꾸리고 힘들게 사는 자식놈에게 이 무거운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식아, 너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여기 서 있니? 스스로에게 수천 번을 물어도 돌아오는 건 정막뿐이었습니다. 그때 옆을 지나가던 간병인 한 분이 다른 보호자와 나누는 대화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요즘 간병인비가 하루에 15만 원이에요. 그것도 구하기 힘들어서 난리라니까요.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입니다. 제 연금 100만 원에 몸 부서져라 벌어온 일당을 다 합쳐도 간병인비 절반도 못 되는 처지였습니다. 은퇴할 때 우리는 보험도 있고 저축도 있으니 괜찮다고 호언장담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 가슴을 쳤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믿었던 그 든든한 보험도 세월이 흘러보장 내용이 턱없이 부족해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며칠 전 동창회에서 350만 원 연금을 자랑하던 공무원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라면 이런 위기 앞에서도 저처럼 박스를 줍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겠죠. 당신 혼자 보내면 거기서 쓰러질 것 같아서. 진주가 투병 전날 제 손을 잡으며 했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내를 지키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습니다. 연금도 보험도 저축도 저를 지켜주지 못하는 이 순간 저는 인생 최대의 도박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내린 그 선택이 훗날 저를 어떤 지옥으로 몰아넣을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습니다. 제 아내를 살리기 위해 제가 발버둥 칠수록 세상은 저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저를 그토록 처절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이 이제 펼쳐집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의 밤은 유독 길고 시렸습니다. 면회 시간은 하루에 딱 2번. 그 짧은 시간을 제외하면 보호자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그 차가운 문 밖을 지키는 것뿐이었죠. 아내 진주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방에 누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솔직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병원 근처 찜질방 갈 돈 몇만 원조차 아까워 손이 떨렸거든요. 현식 씨, 저기 지하 폐지함에 가면 박스 깨끗한 거 많아요. 그거라도 깔아야 입 안 돌아가요. 옆자리에서 며칠째 노숙하던 할머니가 건넨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1년 동안 650도 용광로 앞에서 나라 경제를 세운다며 자부심 하나로 버텼던 제가 7순이 넘은 나이에 병원 복도에서 박스를 줍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스를 겹겹이 깔고 그 위에 웅크려 누우니 문득 제가 30년 넘게 할부금을 갚아가며 마련한 저 아파트가 무슨 소용인가 싶더군요. 정말 비참한 건 몸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보호자분, 간병인 안 쓰실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올라가면 바로 간병인이 붙어야 하는데 간호사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입니다. 제 연금 100만 원으로는 단 일주일도 버틸 수 없는 금액이었죠. 박스 아래로 차가운 한기가 올라올 때마다 제 가슴 속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을 일해서 남은 게 고작 이 종이박스 조각뿐이라는 생각에 자괴감이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깜짝이야.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어떡해요? 입 돌아가요. 청소. 아주머니의 놀란 목소리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 반. 공장 다니던 시절 같았으면 벌써 일어나 작업복을 챙겼을 시간이었죠. 찌푸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니 제가 덮고 자던 박스 귀퉁이가 젖어 있었습니다. 밤새 저도 모르게 흘린 눈물이었는지 아니면 복도에 내린 설이었는지 알 길이 없었죠.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 안에 있어서요. 잠이 안 와서 잠시 앉아 있다가 그만. 제 갈라진 목소리에 아주머니는 쯧쯧 혀를 차며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네. 그래도 보호자가 살아야 환자도 살지. 기운내요.
아주머니가 건넨 그 따뜻한 캔커피 하나가 어찌나 뜨겁던지 손바닥이 데이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켜는데 갑자기 아내 진주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용광로 앞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늘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저를 기다리던 아내.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는데 저는 평생 돈을 벌어오면서도 정작 이런 위기 앞에선 무력한 노인네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해서 아빠가 돈이 없어서 엄마 간병인을 못 쓴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복도 구석에서 아주머니의 빗자루 소리를 들으며 혼자 오열했습니다. 31년 차 반장의 자존심은 그날 새벽 청소 아주머니의 쓰레기 봉투 속에 함께 담겨버려졌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진주가 고비를 넘기고 일반 병실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가 다시 목을 조여왔죠. 보호자분, 간병인 구하셨어요? 수간호사의 물음에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직접 할 겁니다. 저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고 실습도 다 마쳤습니다. 간호사들은 깜짝 놀랐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8만 원 일당 벌겠다고 현장을 누비던 제가 이제는 제 아내를 위해 무보수 간병인이 되기로 한 겁니다. 6인실 병실의 퀴퀴한 냄새와 환자들의 신음소리 사이에서 저는 아내의 손발이 되었습니다. 마비된 아내의 다리를 주무르고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저귀를 갈며 대소변을 받아냈습니다. 예전에 돈 벌려고 땄던 그 자격증이 결국 내 아내를 지키는 유일한 무기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내의 마른 몸을 수건으로 닦아주는데 진주가 겨우 눈을 떠 저를 바라보더군요. 입가에 마비가 와서 말은 못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보, 미안해. 고생시켜서 미안해라는 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진주야, 미안해하지 마라. 내가 31년 동안 용광로 지켰는데 내 마누라 하나 못 지키겠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줄게. 저는 억지로 웃으며 아내의 이마를 짚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내 손으로 아내의 대소변을 치워야 하는 이 현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엔 너무나 고단했거든요. 아내의 기저귀를 갈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랑도 지키기 힘들고 그 사랑조차 나중에는 서글픈 냄새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제 정성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바로 병원비였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의료 지원이나 복지 혜택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마련한 제 아파트 한 채가 오히려 발목을 잡더군요. 재산이 있다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그 차가운 행정의 벽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절망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있었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 부부를 다시 웃게 만들었을까요? 그 눈물겨운 반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병원비 정산서를 받아들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수술비에 집중치료실 비용에 약값까지 숫자가 올라갈수록 제 숨은 점점 가빠졌죠. 아파트 한 채 있다는 이유로 국가의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도 멀어지고 연금 100만 원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습니다. 이걸 정말 어떻게 감당하나 싶어 병원 원무과 벤치에 앉아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예전에 제가 용광로 앞에서 일하며 억척스럽게 부었던 낡은 보험 증권 하나가 생각나더군요. 지갑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종이를 꺼내 확인해보니 30년 전 친구놈이 보험한다고 해서 마지못해 들어줬던 암과 뇌질환 진단비 특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험 같은 거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 라며 해지하려던 걸 진주가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끝까지 가져가자며 제 손을 잡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급한 마음에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이거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원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그 몇 초가 마치 몇 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알고 보니 제가 잊고 지냈던 그 낡은 서류가 우리 부부를 살릴 유일한 밧줄이었습니다. 진단비와 수술비로 약 2천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병원 복도 한복판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보험금 2천만 원은 공짜로 생긴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직장 생활하며 월급 50만 원 받던 시절의 피눈물이 담긴 돈이었죠. 그때 당시 보험료가 18만 원이었거든요. 50만 원 벌어서 18만 원을 보험료로 낸다는 건 미친 짓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18만 원으로도 살았는데 이제 월급 좀 올랐다고 이거 못 넣겠어? 눈 딱 감고 부읍시다. 진주가 그렇게 저를 달랬습니다. 그때는 그 18만 원이 어찌나 아깝던지 진주에게 소리도 많이 질렀습니다. 나 용광로 앞에서 죽을 고생하는데 왜 생돈을 남한테 갖다 바치냐? 며 화를 냈었죠. 하지만 진주는 묵묵히 제 화를 다 받아주며 가계부 구석구석을 아껴가며 그 보험료를 지켜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진주가 그 돈을 마련하려고 시장에서 생선 대가리만 얻어다 찌개를 끓여주던 날이 수두룩했다는 걸 저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때 진주가 그 돈을 지켜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병원비 앞에서 아내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을 하며 절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입금되던 날, 저는 아내의 마른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진주야, 고맙다. 30년 전에 당신이 보낸 선물이 오늘 우리를 살렸어. 보험금 2천만 원이 통장에 찍히던 그 순간, 저는 연봉 7천만 원을 받던 시절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보험금으로 급한 불을 끄고 나니 숨통이 조금 트였습니다. 여기에 제가 31년 동안 조금씩 사모았던 금 24돈이 큰 힘이 됐습니다. 아파트 잔금 치를 때 보태려고 장롱 깊숙이 숨겨뒀던 그 금부치들을 팔아 아내의 재활, 치료비와 간병에 필요한 소소한 물품들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저축만이 살 길이다라며 재형저축에 쏟아부었던 그 고집이 노후의 벼랑 끝에서 저를 구원해 준 겁니다. 여보, 당신 이거 봐. 나 발가락에 힘 들어갔어. 진주가 재활치료실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발을 떼며 저를 향해 웃어 보이더군요. 그 웃음을 지키기 위해 제가 박스를 줍고 복도에서 잠을 잤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내 사람의 웃음조차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병원비 2천만 원을 결제하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이제 고비는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저희 부부에게 또 다른 숙제를 던져주더군요. 퇴원 후 마주한 현실은 병원 안보다 훨씬 더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으로 재활치료를 이어가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진짜 복병이 나타났거든요. 보험금 2천만 원은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할 무렵 저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야 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서려고 발버둥 칠수록 저희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더 큰 갈등과 시련이었습니다. 도대체 퇴원 후 우리 부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제가 왜 아들놈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는지 그 눈물겨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2년 5개월. 그 길고도 끔찍했던 병원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진주를 휠체어에 태우고 택시에서 내리는데 우리 아파트 입구에 벚꽃이 어느새 다 지고 푸른 잎이 돋아있더군요. 31년을 드나들던 익숙한 집인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박스를 덮고 자는 동안 우리 부부의 안식처도 함께 주인을 잃고 늙어버린 기분이었죠. 진주를 침대에 눕히고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예전에 진주가 끓여놓았던 김치찌개가 시커멓게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걸 싱크대에 쏟아버리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650도 용광로 앞에서 나라를 세우고 내 가족을 지켰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내 마누라 입에 들어갈 찌개 하나 못 지키고 살았나 싶어 가슴을 쳤습니다. 보험금으로 병원비는 해결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다 된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현실은 병원 복도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퇴원과 동시에 국민연금 100만 원의 공포가 다시 시작됐거든요. 이제는 병원비가 아니라 진주의 기저귀가, 재활치료비, 그리고
마비된 몸을 추스르기 위한 특수 식단까지. 100만 원이라는 숫자는 통장에 찍히기가 무섭게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기쁨은 딱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놓인 약 봉투 뭉치를 보는데 차라리 병원에 있을 때가 마음은 편했나 싶은 못된 생각까지 들더군요. 아빠, 이거 얼마 안 돼요. 엄마 재활 치료비에 보태세요. 며칠 뒤 찾아온 아들놈이 쭈뼛거리며 흰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제 안의 자존심이 용광로 쳇바퀴처럼 거칠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1년 동안 내 손으로 돈 벌어 자식놈 대학 보내고 장가 보냈는데 이제 와서 자식한테 손을 벌려야 한다는 사실이 제 영혼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져가라. 내가 네 엄마 하나 못 먹여 살릴까봐 이래. 나 아직 사지 멀쩡하고 연금도 나온다. 제 고함에 아내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고 아들놈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빠, 저도 이제 40이에요. 언제까지 아빠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세요? 엄마 저렇게 되신 게 아빠 탓 아니잖아요. 아들놈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무서웠던 겁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순간 제가 지켜온 이 반장의 마지막 모습마저 사라질까봐 겁이 났던 거죠. 나중에 알았는데요. 아들이 내민 그 돈은 자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밤, 저는 거실 구석에서 소주를 들이키며 제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노후에 비참해지는 진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구질구질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 순간이라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미안해서가 아니라 가장으로서 무너진 제 모습을 들키기 싫어서 자꾸만 시선을 피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31년 동안 청춘을 바쳐 얻은 노후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보험금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연금 100만 원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신발끈을 묶었습니다. 아들놈의 도움을 조금은 인정하기로 했고 저 또한 몸이 허락하는 한 다시 현장으로 나갈 준비를 시작했죠. 여보, 우리 저 바다 좀 봐. 부산항 불빛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밝네. 제 말에 진주는 불편한 손을 제 손 위에 포개며 조용히 웃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남들처럼 화려한 해외여행을 가지도 못하고 공무원 친구처럼 350만 원 연금을 자랑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병원 바닥에서 박스를 뒤집어 쓰고 자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아내의 손을 잡고 바닷바람을 쐬는 이 순간이 기적이라는 걸 압니다. 100만 원 연금이 작다고 투덜대던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배부른 투정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돈 100만 원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진작에 길거리에 나앉았을 테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제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7천만 원 연봉이 노후를 책임져 줄 줄 알았는데 정작 저를 살린 건 30년 전. 아내가 아껴부었던 그 작은 보험금과 끝까지 놓지 않았던 100만 원의 국민연금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까지 버텼네. 진주의 농담 섞인 말에 저도 허허 웃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도달한 이 소박한 안정 뒤에는 제가 아직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못한 노후, 자금의 잔혹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아파트 한 채를 두고도 비참함을 느껴야 했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은 저와 똑같은 길을 걸으면 안 되는지, 이제 제 마지막 조언을 전하려 합니다. 90%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모르는 그 비밀, 마지막까지 듣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30년 노후도 제박스 노숙 시절처럼 차갑게 변할지 모릅니다. 도대체 제가 깨달은 진짜 노후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용광로 앞에서 31년을 버텼던 제 인생이 정작 그 뜨거운 불길보다 더 시린 현실 앞에 서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90%의 사람들이 노후에 비참해지는 진짜 이유는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준비했다는 오만한 착각 때문입니다. 저 또한 그랬거든요. 연봉 7천만 원을 받던 시절, 저는 제가 대한민국 상위 10%는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퇴라는 문턱을 넘는 순간 그 화려했던 연봉은 그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현금 흐름의 단절이었습니다. 3억 원이 든 통장보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300만 원의 연금이 훨씬 더 힘이 세다는 걸 저는 병원 복도에서 박수를 줍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통장에 든 목돈은 아들놈 대출 갚아주고 병원비 몇 번 내고 나면 눈 녹듯 사라지지만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연금은 내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는 갑옷이더라고요.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건 한 개도 아깝지 않은데 내 약값 5만 원 앞에서는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이 비참한 기분을 여러분은 평생 모르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보험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아내가 억지로 가입했던 그 보험이 아니었다면 우리 부부는 지금쯤 부산역 근처 어디쯤에서 노숙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현식 씨, 나이 들면 병원까지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병보다 더 무섭더라고요. 옆자리 어르신이 툭 던진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거리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거리를 갈 차비와 병원비가 무서운 게 우리네 현실이니까요. 여러분, 노후 자금의 진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내 노후를 맡기는 건 도박입니다. 그 도박에서 이기는 부모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아들놈 장가갈 때 아파트 보증금 보태준 거 지금 생각하면 제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만큼 후회됩니다. 부모가 돈이 있어야 자식도 효도를 하더라고요. 씁쓸하지만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내가 가진 복지 혜택을 꼼꼼히 챙기고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 공부해야 합니다. 배움이 짧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공부 안 하면 노후는 지옥이 됩니다. 이제 제 긴 여행의 결론을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31년 용광로 인생이 마주한 노후는 비록 친구의 350만 원 연금만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100만 원의 국민연금과 아내와 함께하는 이 소박한 시간을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제가 만약 다시 30살로 돌아간다면 연봉 7천만 원에 취해 거들먹거리는 대신 아내와 함께 개인 연금 하나라도 더 들고 보험 증권을 한 번 더 확인했을 겁니다. 비참한 노후를 피하는 방법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연금 공백기를 버틸 비상금을 무조건 확보하세요. 둘째, 자식에게 모든 걸 주지 말고 내 주머니를 먼저 채우세요. 셋째, 몸이 망가지기 전에 실질적인 보장이 되는 보험을 무조건 챙기세요. 우리는 200만 원 연금 붙잡고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았네. 진주의 웃음소리에 저도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90%가 놓치는 그 진실, 여러분은 꼭 붙잡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 긴 고백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1년 동안 650도 불지옥에서 일했던 이현식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노후는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선물이고 외면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입니다. 제 비참했던 박스 노숙 시절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혹은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셨다면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구명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현실적이고 뼈아픈 하지만 꼭 알아야 할 노후의 돈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따뜻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